이것은 미국과 캐나다 하키 선수들 사이의 이메일 체인으로 시작하며 그들은 가장 열광적인 승리 경험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하키 선수들 중 많은 수가 서로 만난 적도 같이 경기를 뛴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팀 동료를 이 거대한 스레드에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체인은 이제 도시전설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매우 실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커져서 몇몇 선수들이 이걸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일반적인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열었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소년들이여. 이 지혜를 현명하게 받아들여라라는 불길한 문구와 함께 면책 조항이 나온다면 말입니다. 이 농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디즈니 채널에나 가서 찾아보세요. 경고, 면책 조항. 이 콘텐츠는 직장, 학교, 여자친구 또는 어머니에게 부적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니어 하키 바이블 주니어 하키 바이블입니다. 마치 사전처럼 읽힙니다. 단어와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하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키 용어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스터. 이 용어는 보통 경기 종료 14초를 남기고서야 아이스링크에 발을 들이는 불운한 영혼들을 지칭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왜 더스터일까요? 이 초짜가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먼지만 모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팀 내 최악의 선수입니다. 밴드에이드 반창고, 항상 닫혀있는 선수, 매 경기 새로운 부상을 입으며 팀의 웃음거리나 다름없습니다. AMS 난장판. 보통 하키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헛간 청소를 하는 일을 합니다. 바비 빅휠. 이 선수는 자신이 여자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스갯소리일 뿐입니다. 인생에서도 하키에서도 딱히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이 하키를 플레이하는 방식에 대한 용어입니다. 테이킹 원 포 더 팀을 위해 하나를 감수하다.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말하며 친구가 경기 후 바에서 한 여자와 성사를 시켜 그녀의 집으로 갈 예정인데 불행히도 팀 동료가 맥주 13잔을 마신 탓에 그녀의 이름을 잊어버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서서 그 여자에게 이름을 크게 물어봐 친구의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잊지 않도록 그녀의 이름을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시, 레이첼.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네요. 레이첼. 저도 예전에 레이첼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알았어요. 트루퍼 용사, 열혈남아, 하키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트루퍼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루 중 언제 전화해도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갈 것입니다. 다음날 4개의 기말고사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트루퍼는 보통 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멍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내용이 매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니어 하키 바이블이 하키와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스완프 동키 늪 당나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종은 전국 술집거리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늪 당나귀의 확실한 징후는 다양하고 많으며 할머니 속옷을 입은 것, 살찐 역겨운 나무늘보 같은 몸을 드러내는 꽉 끼는 셔츠, 그리고 썩은 벌집처럼 보이는 얼굴 등이 포함됩니다. 늪 당나귀는 최소 맥주 13잔을 마시기 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조심스럽게 진행하며 소년들 앞에서 그녀를 어떤 식으로든 비하할 수 있을 때만 그녀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비디오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동키 바다 당나귀. 바다 당나귀는 늪 당나귀에 가까운 친척이지만 몇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당나귀는 맥주 파티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은 극도로 취해 있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 짐승들은 바다에 또는 술 마시기에 대가이며 일단 취하면 하키디 특정 은어를 얻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살찐 엉덩이를 상대하는 동안 자신들이 뚱뚱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 그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맥주 25잔을 마신 후 그리고 다리가 없는 바비노레그스라는 이름의 아르 단어가 붙은 여자아이를 포함해 다른 모든 옵션이 실패한 후에만 접근하세요. 잠깐, 이 내용들이 지금은 삭제된 웹사이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니어 하키 바이블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시 전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니어 하키 경기에 가면 선수들에게서 이 용어들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질문. 그럼 이건 커뮤니티에선 꽤 큰 웹사이트였단 말인가요? 답변, 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용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특히 이 사건에서 이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거군요. 워피그 전쟁 돼지, 지구상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중 하나입니다. 이 종은 술집 거리의 참호에 살고 있으며 코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역겹고 더러운 돼지이며 당신과 잠자리를 갖기 위해 당신의 여자친구를 때릴 것입니다. 전쟁 돼지와 잠자리를 가진 후 자랑스러워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동물들이 엉덩이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챔피언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돼지들을 즐기되 혼자만 간직하세요. 전쟁 돼지를 발견하면 CHL에 신고하여 당국이 이 짐승을 쏘아 죽이고 영원히 우리에 가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슬로프 타트 지저분한 타르트. 이들은 가장 낮은 형태. 그들은 역겨운 저급 주니어 아이스 링크의 세계에서 번성합니다. 종종 끔찍한 치아와 두꺼운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모든 리그에서 단연코 가장 무서운 동물입니다. 이 역겨운 동물들과 절대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로스 나무늘보, 슬롭 타르트와는 다릅니다. 나무늘보는 동굴 거주자입니다. 그들은 나무늘보 같은 모습을 주기 위해 많은 화장을 합니다. 그들은 최대 700파운드까지 자랄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이 온순한 생물들은 키가 4피트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한 몸이 그들을 그런 나무늘보 같은 나무늘보로 만듭니다. 그들은 성관계가 불가능하지만 괜찮은 구강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스쿠터와 같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이 타는 것을 볼 때까지는 타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술집에서 늪 거주자, 바다 거주자 등 여성에게 붙이고 싶은 모든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여자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팁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지갑에 매우 섹시한 여자 사진을 넣어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신 후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가 섹시하고 바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갑을 꺼내 섹시한 여자 사진과 비교해보고 비슷하다면 바다 거주자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상해져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주니어 하키 바이블이 맞나요? 아니면 여성을 비하하거나 심지어 성폭력을 저지르는 가이드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논란의 용어들이 결국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네마. 이것은 친구들이 당신이 더러운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 것을 구경하게 하는 영예로운 행위입니다. 시네마는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역겹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키 소년들만이 촬영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구경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지만 친구가 성관계 도중 웃기다고 말하며 옷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당신이 실수로 옷장에서 굴러나와 발각되면 다른 여자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발각될 경우 배우, 즉 성관계를 갖는 남자는 시네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합니다. 요약. 기본적으로 시네마는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질 때 하키 친구들을 옷장 안에서 구경하게 하고 만약 그들 중 한 명이 당신이 성관계 중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서 실수로 웃음을 터뜨리면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갑자기 매우 화가 난 척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말입니다. 모두를 위한 멋진 가족 행사입니다. 더 미스테리 핸드. 미스터리 핸드는 리그에서 가장 잘 지켜지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태그팀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볼 때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쓰리섬이 들릴 때 당신은 재빨리 조용히 방으로 잠입하여 쓰레기 더미처럼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제 여자가 작업당하는 동안 침대 밑에서 오른손을 들어 올립니다. 오른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간 스트레칭을 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제 손을 더 가까이 이동하여 찾을 수 있는 가슴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소시지를 잡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소시지를 잡으면 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더미는 놀림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단 목적을 달성하면 재빨리 은신 모드로 돌아가 위장복을 벗고 문 밖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것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가이드북처럼 들립니다. 단계별 지침서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이렇습니까? 이건 단지 선수들 사이에 정말 심한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이드북일까요? 이 주니어 하키 바이블 전체가 이 사건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용된 용어들이고 이것들이 5명이 주니어 하키 프로 선수들이 했다고 고발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주니어 하키 바이블의 특정 부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최근 5명이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 주니어 하키 바이블에 직접적으로 나열된 범죄 중 일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열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니어 하키 바이블의 언어를 사용하여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단지 온라인 농담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실제일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에서 배우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하키 캐나다 스캔들 사건이며 5명의 프로급 선수들이 하키 캐나다 갈라 후 20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큰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남성들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그리고 전혀 관련 없이 저는 오제이 심슨이나 션 디디 콤조와 같은 경우도 그들이 일부 또는 전부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건강한 의심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덕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갖거나 이 법정 시스템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면 명예훼손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명확히 하기 위해 저희는 혐의가 있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저희는 법원의 판결과 법적으로 더 일치하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지만 이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 에피소드가 괜찮도록 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배심원으로서 하루에 약 $40만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온타리오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인 하키 캐나다 프로 선수 성폭행 스캔들의 배심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20세 여성, 익명의 피해자가 나서서 아이스하키계에서 알려진 이 5명이 수백만 장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2018년에 자신을 집단 성폭행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그 패널의 배심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 첫날, 배심원 중 한 명이 판사에게 들어와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재판과는 다릅니다. 피고인 중 일부 변호사는 여러 명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5명이 피고인, 5명이 남성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각각 한두 명이 별도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이 한 줄에 앉아 있고 그들 모두가 증인을 교차 신문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피해자를 교차 신문할 것입니다. 매우 강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심원 중 한 명이 나와서 말합니다. 첫날, 그들이 한 일은 검찰 크라운이 모두 진술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검찰을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이나 주 검사와 같습니다. 검찰이 모두 진술을 마친 후 배심원은 근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변호인 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법정 변호사로서 입는 매우 특정한 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돌아섰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은 변호인과 상호작용해서는 안 된다. 언론 관계자와 상호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보면 존재하지 않는 척하라. 아침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들었다. 아침 인사를 해도 인사하지 마라.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말라고 지시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상호작용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들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이상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략 우리가 고개 끄덕이는 것을 많이 봤고 고개 젓는 것도 많이 봤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합니다. 검찰에 모두 진술을 듣는 동안 배심원들이 이거 역겹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라고 말했거나 네, 맞아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변호사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심원은 판사에게 가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었고 동료 중 한 명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방금 하루 종일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 중 한 명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어색하네요 라고 말했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더군요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 제 변호사 면허를 위태롭게 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첫날 해산됩니다. 배심원 선정 후 모두 해산됩니다. 네, 그들은 배심원 선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다행히 첫날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모두 진술만 있었지만 상황은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배심원단이 들어오고 이 배심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됩니다. 주목받는 성폭행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건 조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사법 시스템을 믿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그 패널에 많은 여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배심원단에 대다수의 여성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배심원단은 여성 11명, 남성 3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두 번째 배심원단은 조금 더 균형 잡혔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나섭니다. 이는 피해자 이니셜 M의 증언 이후입니다. 그녀는 출판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익명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은 증인석에 서서 줌 통화를 통해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가 카메라를 볼 때 모든 사람은 흐리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질문하는 변호사만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틀 동안 증언합니다. 검찰이 그녀의 증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교차 신문은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교차 신문을 실제 증언과 비슷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7일간의 교차 신문은 사람들이 2025년에 일어났다고 말하는 가장 피해자 비난적인 교차 신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준이어서 법정에 있던 많은 언론 관계자들은 배심원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몇 가지 요점을 제시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은 죽은 말을 채찍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9일간의 증언이 끝날 무렵 배심원 중 한 명이 판사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법정에 들어설 때 피고인 중 한 명인 알렉스 포먼 위 변호사 2명이 우리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심줄에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더군요라고 말한 혐의를 받은 바로 그 변호사들입니다. 매일 같은 변호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서로에게 속삭이고 그리고 우리의 외모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웃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비전문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모든 변호인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잔혹한 교차 신문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배심원단을 위해 한 번, 두 번째 배심원단을 위해 한 번, 두 번 모두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9일 동안 증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배심원단을 투입한다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시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녹화된 내용을 보거나 속기록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판결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디디 재판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죠. 디디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등의 행동을 했지만 판사는 당장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판사가 배심원과 피해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네, 판사는 자신이 손발이 묶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변호인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너무 많아서 사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판사가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결정합니다.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판사님만으로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모두 계획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이 재판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원 밖에서 여성을 위한 정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하키 캐나다 전체 조직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팬들 중 이 재판 때문에 아이스하키 시청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민 패널이 성적 트라우마에 대해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너무 질문. 배심원 재판과 그냥 판사 단독 재판 위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네, 알겠습니다. 배심원 재판은 당신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검찰, 크라운, 과 변호인단 모두가 선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변호사나 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많은 감정적 편견이 작용합니다. 그들은 감정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시받지만 동시에 그들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감정적 편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법원 밖에는 하키 캐나다, 아이스하키, 이 선수들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말합니다. 저희가 배심원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들은 동료 패널에게 심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피해자에게 다시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사님만이 판결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결국 최근 몇 년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들어본 가장 통렬한 논평이 담긴 5시간 분량의 판결, 91페이지 분량의 판결을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고인들은 지금은 27, 28, 29세 정도이지만 2018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19세와 20세였고 주니어 하키리그 소속이었습니다. 주니어 하키는 19세에서 20세 정도입니다. 이것은 NHL 내셔널 하키 리그, 미국 농구협회 NBA, 미국 미식축구리그 NFL와 같은 에 진출하기 전입니다. 그 리그에 진출하기 전에 당신은 주니어 리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의 이 팀은 방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아이스하키를 하는 19세, 20세 선수들 중 최고입니다. 그들은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전체 승리는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긴 방식에 대해 팀 주장 딜런 두베는 시계에 2분이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연장전이었고 그들은 스웨덴 팀과 맞붙었습니다. 스웨덴 팀은 냉혹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잘하지만 문제는 일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팀은 당황합니다. 특히 그 팀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불안해지고 그때 그들을 강하게 쳐야 합니다. 그래서 2분이 남았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딜런 듀베는 팀 동료들에게 시계에 2분이 남았어. 다음 샷을 넣는 사람이 월드 챔피언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득점했고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는 매우 활기차고 흥분되었습니다. 전체 링크가 설치된 방식, 경기장이 설치된 방식이 그랬습니다. 스웨덴 팀은 사적인 출구가 없었는데 그들이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수들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고 놀리면서 경기를 진 후에도 퇴장하는데 많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스하키 정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골텐더
즉 골키퍼는 아이스하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죠? 스틱과 퍽을 가지고 얼음 위에서 하는 축구 같은 것입니다. 아이스하키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비유에 매우 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성과 협응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떤 스포츠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음 위의 축구와 같습니다. 당신은 고속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있지만 상대 선수에게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미식축구의 요소도 있습니다. 상대를 땅에 태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밀쳐내서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신체 접촉 스포츠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골대 앞에 서서 퍽이 골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골텐더는 그 경기에서 35개의 퍽을 막아냅니다. 그는 35개를 막아냅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이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거대한 승리 후 내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였다. 정말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직후 캐나다의 NHL을 제외한 가장 큰 하키 조직인 하키 캐나다는 유아 하키부터 NHL까지 모든 것을 감독합니다. 캐나다 주니어 리그에서 뛰고 있다면 당신은 훌륭한 선수라면 하키 캐나다와 교류하게 됩니다. 5세 아이들이 하키를 배우는 모든 유소년 선수 모집 센터 같은 것들은 보통 하키 캐나다에 의해 운영됩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하키 캐나다를 통해 와서 이 소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은 자라서 저는 그들이 5세이기 때문에 소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29세 소년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5세 소년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들은 하키 캐나다 갈라를 개최하고 모든 캐나다 하키 선수들이 이 거대한 장소로 초대되어 다양한 시상식을 열고 올해의 MVP를 선정하는 등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8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런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냥 온타리오주 런던입니다. 그들은 온타리오주 런던의 이 거대한 장소를 빌렸고 모두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해는 캐나다 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캐나다 팀이 많지만 그들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해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팀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음주 연령은 21세가 아닙니다. 더 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에 취하고 만취하고 있습니다. 하키 캐나다는 심지어 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친구들과 팀 동료들과 함께 호텔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호텔방에 2명씩 머물고 있으며 그들은 완전히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집에서 술집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축하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라 기간 동안 그들이 간 곳은 잭스바였습니다. 하키 캐나다가 조직한 갈라 행사 후 선수들은 술집에 나가 완전히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그들에게 있는 것은 골프 토너먼트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골프채를 가져왔고 그것은 호텔방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잭스바에 가서 완전히 만취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술집의 모든 여자들에게 자신들이 방금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작은 배경 지식. 아마도 미국에서 추운 주 출신이 아니라 남부나 캘리포니아 출신이라면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방금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어라고 말하면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아이스하키는 그들의 스포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NFL, NBA와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주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이 그곳에 있습니다. M은 소매업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20세입니다. 그리고 근무를 마친 후 그녀의 모든 동료들은 우리 술집에 가야 해. 잭스바라는 곳에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재미있게 놀자. 좋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M은 집에 가서 준비하고 셀처를 마십니다. 하드 셀처, 화이트 클라우 같은 것입니다. 특정하게 화이트 클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드 셀처입니다.
그녀는 준비하고 우버를 타고 술집으로 가서 이제 막 친구가 되어가는 직장 동료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런 절친한 직장 동료는 아니면 여전히 어색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그녀를 사회적으로 조금 더 개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그녀는 나이 든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매우 모호합니다. 그는 그냥 조금 더 나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60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봐, 저기 있는 이 남자에게 말을 걸어봐.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야. 마이클 맥로드 마이클 M. 클라우드. 그는 방금 주니어리그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어. 세계를 말이야.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냥 네가 그를 잘 보살펴 주도록 해. 그리고 그녀는 이 남자가 단지 마이키를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그날 밤 그녀가 추구해야 할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마이키가 당신이 주변에 있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질문. 마이키가 다시 리더인가요? 아니면 답변. 아니요. 리더는 딜런 듀베입니다. 네. 그래서 딜런 듀베가 리더입니다. 이름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한 5명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에는 10명에서 16명 사이의 선수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증언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나중에 매우 중요해지는 그룹 채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이키와 계속 술을 마시고 몇 가지를 알아차립니다. 세계선수권 대회, 주니어리그 아이스하키 선수들. 그녀는 이 다른 남자들 모두가 아이스하키 선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스하키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좋아요. 멋지네요. 당신들은 좋은 사람들 같군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계속 술을 마시면서 말합니다. 술을 더 마실수록 제 억제력이 확실히 낮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댄스 플로어와 음악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매우 혼잡하고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저는 그냥 이 모든 것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았고 정신이 막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술집의 CCTV 영상에는 많은 선수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M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극도로 취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술집의 CCTV 영상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밀착해 있습니다. 콘서트에 가면 모두가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서로에게 닿지 않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에게 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CCTV는 다른 선수 중 한 명이 MV 포니테일을 당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게 당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알려진 바로는 다른 선수가 그녀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이 정말 폐쇄공포증을 느끼고 압도당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밀쳐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5피트 4인치의 130파운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6피트 키의 200파운드 위 하키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거대합니다. 그녀는 댄스 플로어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압도당하고 밀쳐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 중 일부가 자신의 손을 바지 위로 그들의 성기 쪽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제가 너무 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냥 따라가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던 주요 인물인 마이클 맥로드가 그들이 호텔, 모텔, 홀리데이인을 노래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것은 그냥 미친 파티, 대학생 파티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특히 술에 취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술에 취하지 않았거나 그 상황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가 했을 일이 아니었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음주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하키 선수들과 함께 댄스 플로어에 있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많았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이클 맥로드가 그녀에게 나랑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질래?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이클 맥로드와 엠이 돌아가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떠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재생할 영상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녀, 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집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 그녀가 벽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가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꽤 빨리 걷고 있고 그녀는 거의 벽을 쓰다듬으며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마이클 맥로드와 함께 델타 호텔로 갑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갑니다. 그들은 마이클 맥로드가 다른 선수인 알렉스 포먼과 공유하는 209호실로 갑니다. 알렉스 포먼은 여전히 술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9호실에 단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에 완전히 알몸으로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옷은 마이클 맥로드와 성관계를 막 가졌기 때문에 욕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직후 그가 그냥 물러나서 전화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호텔방 문이 열리고 하키 선수 두세 명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침대에 완전히 알몸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이클 맥로드는 이상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키 선수들은 세상에 왜 알몸이야? 오, 죄송합니다. 나가야겠네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걸어 들어와 하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좋아요. 어쩌면 그들이 나갈 건가 봐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욕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녀의 옷이 있는 곳이며 이것은 나중에 매우 큰 논쟁의 여지가 됩니다. 그녀는 욕실에 잠시 머물면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는 여전히 너무 취해 있었어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미 알몸이었고 매우 취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술집을 떠났던 그 남자가 왜 저를 그런 상황에 방치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냥 이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있다가 다시 걸어 나올 때 여전히 알몸입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조용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걸어 나왔을 때 방 안에는 훨씬 더 많은 하키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위트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NHL 수준의 돈, NBA 수준의 프로 선수 돈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니어 하키 리그 선수들입니다. 이것은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매우 표준적인 호텔 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좁은 작은 호텔 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9명 정도의 200파운드, 6피트 키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우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농담을 하고 있으며 분명히 그들 모두는 서로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방금 20에서 30분 전에 마이클 맥로드를 만났을 뿐이며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려진 바로는 그녀에게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려서 자위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전체 논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이 매우 더러워요라고 말하며 수동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이 침대 시트를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그녀는 취해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그녀는 알몸인 채로 도망치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알려진 대로 지시받은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제 얼굴에 성기를 대기 시작했어요. 빠라라와 같은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침 뱉어, 침 뱉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저는 누군가가 제 등에도 침을 뱉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떠나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제 정신은 그냥 멈춰버렸고 저는 제 몸이 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에도 계속 제 얼굴에 성기를 대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여기에 함께 온 남자 마이클에게 몸을 돌립니다. 마이클 맥로드는 로비로 내려가 음식을 가지러 갔다가 이제 상의를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음식을 먹으며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녀는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녀를 더욱 압박하고 더욱 불안하고 더욱 두렵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합니다. 그녀는 이 시점에서 3명이 다른 선수에게 구강 선교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빠라라, 침뱉어라와 같은 다른 명령들 말입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등에 침을 뱉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매우 세게 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M은 그냥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는 전화기 안 돼. 전화기 치워와 같은 특정한 언급을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 순간 패닉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녀는 어떻게든 침대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은 그녀가 억지로 구강 선교를 한 3남자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침대 위에서 4발로 엎드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녀의 엉덩이를 가능한 한 색에 치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거의 경쟁처럼 묘사하며 그것은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마이클 맥로드의 룸메이트인 알렉스 포먼과 함께 화장실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화장실에서 자신을 강간했으며 그가 자신을 폭행하고 구강 선교를 강요한 다음 샤워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나가고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계속 일어나서 옷을 다시 입고 떠나려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옷을 잡으면 선수 중 한 명이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를 다시 안내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어? 라는 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봐, 그냥 즐기고 있는 거잖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는 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명확한 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락을 위해 거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토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좋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밤이 끝날 무렵 자신이 그냥 흐느껴 울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떠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자들 중 한 명, 선수 중 한 명이 그녀가 울고 있어. 가지 못하게 해. 그녀가 울고 있어. 가지 못하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회상합니다. 문제는 그녀의 취한 정도 때문에 그녀의 기억에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자일 때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억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0세 소녀든 50세 남자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거나 이해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억을 차단함으로써 당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기억에 많은 공백이 있다고 말하지만
밤이 끝날 무렵 자신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그녀를 보내지 마. 그녀가 울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녀는 또한 그들이 골프채를 들고 와서 하나를 그녀 안에 찔러 넣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안에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 보는 골프공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강렬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매우 무서운 방식이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묶어놓고 강제로 강간할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녀가 주장하는 그 호텔 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에너지의 유형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마이클 맥로드가 모두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합니다. 마이클 맥로드와 그의 룸메이트인 알렉스 포먼 그녀와 함께 화장실에 갔던 피고인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선수들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그녀와 함께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남았고 마이클 맥로드가 화장실로 갔으며 그녀는 떠나기 위해서는 그와 두 번째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마이클 맥로드와 처음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합의였다고 그녀는 말하지만 그 화장실에서의 두 번째 성관계는 합의가 아니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마이클 맥로드와 알렉스 포먼은 그녀에게 곧바로 우리 내일 골프 토너먼트가 있어. 이제 갈 거니?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옷을 입고 떠납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그녀는 반지를 방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반지를 가지러 문을 두드리고 선수들이 정말 짜증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마이클 맥로드와 알렉스 포먼은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15분 동안 찾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나중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냥 바보 같다고 느껴서 그냥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화장실 욕조에서 흐느껴 울며 몸을 앞뒤로 흔들며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줘야 해라고 말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온타리오주 런던 경찰에 엠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제 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계속 모두 제 잘못이라고 말해요. 저는 샤워실에서 그녀를 극도로 괴로워하는 상태로 발견했어요. 엄마의 본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반복해요. 하지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조사해야 해요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미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하키 캐나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키 캐나다에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M으로부터 작은 정보 조각들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는 마이클 맥로드라는 이 하키 선수와 함께 이 호텔방에 갔어요라고 말했고 갑자기 그의 팀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키 캐나다에 전화해서 이봐. 내 여자친구의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부분의 번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요청하신 대본의 다음 부분을 표준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두 가지 조사가 시작됩니다. 런던 경찰의 집단 성폭행 수사와 하키 캐나다의 선수들에 대한 행동 강령 조사입니다. M과의 첫 성관계 후 그녀가 누가 나랑 성관계 할 건가요? 또는 누가 나한테 뭔가 해줄 건가요? 아니면 내가 다 해야 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자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편했고 대부분 그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매우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 다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조금 꺼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것이 꽤 어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녀는 약간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옷 입고 나갈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 남자들 중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있었고 서로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기서 약간 화가 났습니다. 질문. 그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창피함을 느껴서 화가 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저는 아무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창피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창피해했고, 알몸으로 앉아 있는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여자친구가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녀가 일종의 주도를 했고, 일종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몸으로 침대에 올라가서 좋아요. 누가 저랑 성관계를 가질 건가요? 남자들, 너희들 중 아무도 나랑 성관계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남자들이 방에 알몸의 여자가 있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느끼셨나요? 제 말은 어떻게 계속 남자들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나요? 답변, 아니요. 저는 그냥 남자들에게 음식을 가지러 간다고 말했고, 여자가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몇몇 남자들에게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클 맥로드 마이클 M. 라우드의 경찰 진술 2018년. 그녀가 자신에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팀 동료들에게 오라고 말해줘. 나도 그들과 놀고 싶어. 그건 내 판타지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 많은 이상한 것들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달렸다면 그녀는 팀 전체와 성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자들에게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요청했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네티즌들이 저도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엑스레이티드 영화나 일부 다크 로맨스 소설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많은 사실적 증거가 필요할 매우 큰 비난입니다. 질문. 경찰관이 그 말을 듣고 말되네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말되네. 네. 경찰관은 좋아요. 좀 이상하지만 당신이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여줬어요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맥로드는 경관님,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여드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 첫 번째 영상. 오전 3시 25분에 촬영되었고 6초 길이이며 호텔 방 내부에서 찍었습니다. 뒤에서 몇몇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M에게 이것에 동의하는 거죠. 그렇죠? 라고 묻는 소리가 들립니다. M은 네, 그래요. 이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M은 손등으로 눈을 닦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볼 수 없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닦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녀가 이 영상에서 미소 짓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영상. 오전 4시 26분에 촬영되었고 12초 길이입니다. M이 하얀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녀가 화장실에서 비합의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마이클 맥로드와의 성관계를 가진 전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밤의 가장 마지막에 그녀는 수건 뒤에서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뒤에서 마이클이 말해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M은 미소를 짓고 카메라를 보며 좋아요. 모두 합의였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잘 됐네요. 모두 합의였습니다. 또 뭘 원하세요? 정말 편집증이시네요. 세상에, 저는 즐거웠어요. 괜찮았어요. 모두 합의였습니다. 저는 정말 맨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후자의 문구는 지금은 이 영상을 녹화할 수 없어요라고 그녀가 말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이 영상들을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되어서 이 동의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미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팀 전체와 자고 싶어 하는 여자애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의 일입니다. 이 전체 사건은 4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2022년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재판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그들은 이것을 묻으려고 노력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지 캐나다 네티즌들이 느끼는 방식일 뿐입니다. 재판이 시작될 무렵 시위대들은 생존자를 믿으세요. 생존자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저는 5명의 피고인 선수들이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매우 거만해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냥 거만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확실한 승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 특정 사건이 공개된 이후 다른 하키 캐나다 성폭행 사건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보도되도록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키 캐나다에 화가 났고 아이스하키 문화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사법 시스템이 그것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승리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MV 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히 체포가 재판 전체 전에 처음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질문: 체포는 언제 일어났나요? 답변: 2022년, 2025년, 2024년이지만 재판은 2025년에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모두가 이것은 확실한 승리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재판은 정말 미쳤습니다. 그들은 2개의 다른 배심원단을 해산시켰고 마침내 판사 단독으로 진행되었고 그 판사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마침내 판결을 발표했고 판결을 설명하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9일 연속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판결에서 진술합니다. 사람들은 사건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반응하는 올바르거나 표준적인 방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건을 인용합니다. 최근 피해자를 믿으라는 슬로건이 대중화되었지만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소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가정으로 재판에 접근하는 것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유죄 추정을 부과하고 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대중은 특정 판결을 원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그녀는 술집의 CCTV 영상 중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녀는 고소인이 너무 취해서 동의할 수 없었고 선수는 그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합니다. M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술집에서 그녀의 이 CCTV 영상을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술집에 기대고 있는데 고소인 M은 자신이 너무 취해서 발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보면 그녀는 바텐더에게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이 그 정도로 취했다면 거스름돈이 부족했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취해서 테이블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알몸으로 남자들로 가득 찬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화장실로 돌아가서 옷을 입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위협하거나 어떤 힘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을 떠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맥로드 씨와의 합의적인 접촉 외에는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왜 자신이 이렇게 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MV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거대한 요점입니다. 그녀는 저에게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이클 맥로드와의 합의적인 관계 후에 침대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침대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데 이 하키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당신은 욕실로 달려갑니다. 욕실은 그녀의 옷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때 욕실에서 그냥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대신 당신은 옷을 벗은 채 욕실에서 걸어 나왔고 더 많은 하키 선수들을 보았고 그 시점에서 당신은 욕실로 돌아가서 옷을 입거나 욕실 문이 호텔 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문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당신이 떠날 수 있는 많은 다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판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네티즌들과 많은 옹호자들은 이것이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자에게 왜 떠나지 않았냐고 묻는 시대를 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는 동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성폭행 신화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웠을 수 있으므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해서 이 5명이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 모두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결정하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몇 년 동안 이 사건은 계속해서 증폭되었습니다. 2개의 배심원단이 해산된 동안 내내 시위자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성 판사와 함께라면 이것은 확실한 승리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피고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정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미친 소리 같다. 이 이야기는 정신 나갔어. 동의 영상 자체가 그들이 유죄인 것처럼 보이게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증언한 방식은 모두가 확실한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무죄라고 말합니다. 법정 기자들은 누군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선수 중 한 명이 아버지와 다른 선수의 어머니가 서로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판사가 피해자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결 초반에 말 그대로 진술합니다. 저는 ME 증언이 신뢰할 수 있거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 앞에 있는 혐의와 관련하여 저는 ME 증언에 위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재판의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검찰이 제 앞에 있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그들의 부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사람들은 재판 날짜 전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판사가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91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피해자, 즉 혐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 그녀가 호텔에 함께 왔고 처음에 합의적인 관계를 가졌던 마이클 맥로드 마이클 M 라우드가 그의 팀 동료들에게 이 여자에게서 구강 선교를 원하냐? 고 물었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판사는 그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말은 그녀는 열정의 신호도 없지만 그것은 단지 가장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반응이 없습니다. 이는 거의 암묵적인 동의와 같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이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판사가 이 판결에 대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판사를 포함하여 모두가 피해자가 증인석에 서서 그 질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마이클 맥로드가 그의 팀 동료들에게 그녀에게서 구강 선교 검어를 원하냐? 고 묻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니어 하키 바이블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토크 투 마이 MIC 내 마이크에 대고 말해. 추거머 BJ 헤드 WY 슬로피. 이 말을 사용하여 여자에게 구강 선교를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피해자는 증언합니다. 그가 그녀에게서 구강 선교 검어를 원하냐? 고 말했습니다. 저는 구강 선교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오, 그녀는 구강 선교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당신이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반응이 없었습니까? 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많은 네티즌들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이 선수들은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최고 중 일부이며 그들을 둘러싼 너무 많은 특권과 돈이 있어서 NHL 이해 안 돼. 우리는 이 선수들을 빨리 아이스링크에 복귀시켜야 해. 그래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5명의 선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스하키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면 당신에게는 약 7년의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제 말은 당신은 아마 평생 동안 연습하겠지만 최고 수준에서는 7년입니다. 상위 25%의 선수들은 아마 12년 정도 활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익성 있는 경력입니다. 하위 75%는 아마 2년만 활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하키는 가장 위험한 접촉 스포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상이 큰 문제입니다. 뇌진탕, 무릎 부상, 만성질환, 어깨 부상 등 정말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NHL은 모든 리그 중에서 가장 큰 리그입니다.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개 팀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7개 팀은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 놀랍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캐나다 스포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NHL 선수들의 거의 절반이 모두 스카우트 될 때 미국 팀으로 이동하는 캐나다인입니다. 평균 NHL 프로 선수는 경력 전체에 걸쳐 계약금으로 약 53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는 다른 스포츠 리그에 비해 세계와 비교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다른 스포츠 리그와 비교하면 가장 엄청난 연봉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경력에 걸쳐 520만 달러입니다. 경력이 당신이 말했듯이 7년 또는 몇 년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평균입니다. 많은 하키 선수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탠리 컵 때문에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슈퍼볼과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름이 스탠리 컵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500만 달러가 평균이지만 일부 최고 선수들은 연간 1.700만 달러를 법니다. 그들 중 일부는 경력 전체에 걸쳐 총 1억 6.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FL이나 NBA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이 선수들은 가장 신체적으로 위험한 팀 스포츠 중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음 위에서 극도의 속도를 섞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작은 아이스 링크에서 시속 20에서 30마일로 가고 있으며 전신 충돌이 허용됩니다. 무거운 장비가 무기화됩니다. 환경 표면은 동료 선수들과 충돌할 때 단단한 얼음과 같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일반적으로 미식 축구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미식 축구는 우리가 CTE가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스하키에서는 이 두 선수가 서로 충돌하면 얼음 위로 넘어집니다. 미식축구 선수들은 적어도 잔디나 인조 잔디와 약간의 유연성을 얻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관대합니다. 조금 더 푹신합니다. 단단한 얼음은 머리가 얼음에 충돌하는 것이 스포츠 역사상 가장 나쁜 기록 중 일부일 것입니다. 그 충격은 나쁩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자면 집에 다이빙대가 있다면 거기서 뛰어내려 수영장에 배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플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 다이빙 수영장을 상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당신에게 약간의 유연성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인조 잔디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냥 콘크리트에 그렇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아이스하키가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뇌진탕으로 끝나지 않으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링크 주변에 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퍽이 링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저는 왜 제가 그것이 레크리에이션 아이스 스케이트장처럼 부딪혀서 멈춰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 아이스 링크에서 수동적인 무기로 간주됩니다. 그것들은 나무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와 유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두껍고 용서할 줄 모르는 재료입니다. 그것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쿠션이 없습니다. 유연성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에 부딪히거나 부딪힐 때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다른 선수에게 보드에 부딪히면 한쪽에서 오는 격렬한 힘과 반대쪽에서 부딪히는 이 단단한 보드를 갖게 됩니다. 양쪽에서 이중 충격과 같아서 어깨 탈구, 쇄골 골절, 골반 부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뇌진탕을 위한 완벽한 시너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퍽조차도 그 작은 고무, 그것은 가왕 고무와 같고 6온스 정도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게 들리지만 그것이 얼음 위에서 가는 속도는 시속 100마일로 날아다닙니다. 퍽에 맞는 것만으로도 열상, 골절, 치과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키스틱조차도 그냥 거대한 무기입니다. 그냥 거대하고 못된 막대기입니다. 누군가를 때리면 누군가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때리면 어깨가 탈구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은 스케이트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보호 장비, 옷, 피부, 살을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면도날이며 정말 얇습니다. 카드 2장을 쌓아놓은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위험한 스포츠이며 많은 사람들이 NHL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진출했습니다. 1. 마이클 맥로드 마이클 M. 라우드, M.E. 호텔방에 함께 간 사람입니다. 그는 2016년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빠른 스케이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훌륭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우 타고난 리더이며 뉴저지 데블스에서 매우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2016년 마이클 맥로드는 북미 스케이터 부문에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해설가들은 그가 그해 NHL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픽 중 하나였다고 진술합니다. 질문, 왜 논란이 많았나요? 답변, 그는 고위험, 고수익 또는 고위험, 무수익입니다. 그는 드래프트되면 상위 10위 안에 들 수도 있고 상위 20위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크고 기술이 좋고 빠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의 경력 하이라이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가 아이스 위에서 완전히 주먹 싸움을 하는 영상뿐이었습니다. 그가 브레이든 슈나이더 브레이든 스크니아이더라는 다른 상대 팀원의 얼굴을 때리려고 아이스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아이스 위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먹질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의 헬멧을 벗겨내며 주먹질을 합니다. 심판들은 그냥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그들 주위를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봐야 했습니다. 아이스하키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스포츠에서는 경기 매개 변수밖에 어떤 종류의 신체적 충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식축구에서는 사람들을 태클할 수 있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당신은 이것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렇죠? 답변,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즉시 페널티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경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는 싸움에 휘말렸고 아마 잠시 정지되었을 것입니다. 주먹 싸움이 허용됩니다. NHL은 그것이 규제된 주먹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규제된 신체적 폭행은 괜찮습니다. 다른 클립에서는 마이클의 팀 동료 중 한 명이 다른 팀에 의해 내던져집니다. 그는 부딪혀서 무릎을 꿇고 손이 아이스에 닿아 그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가 머리를 얼음에 세게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 코너에서 마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장갑은 0.2초 만에 벗겨집니다. 제 말은 이 선수들의 반사신경은 빠릅니다. 장갑이 벗겨집니다. 저는 언제 장갑을 벗었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 번 다시 봐야 했습니다. 너무 즉각적이었습니다. 장갑이 벗겨집니다. 그는 그의 팀 동료에게 더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스케이트를 타고 가서 경기 도중 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질문, 그 남자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반격했나요? 답변, 네. 질문, 싸움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답변, 1분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다른 남자와 싸우고 있었고 다른 남자가 마이클 팀의 다른 남자와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질문, 그래서 동시에 여러 싸움이 일어날 수 있군요. 답변, 네. 하지만 집단 싸움은 할 수 없고 누군가를 덮칠 수는 없습니다. 1대1만 가능합니다. 네, 공정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질문, 혼란스러웠나요? 답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저는 다른 하키 클립을 보고 있었는데 저는 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골을 넣는지 퍽과 골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서 5명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그들이 싸우는 동안에도 경기는 계속되나요? 답변, 네. 제 생각엔 그들이 결국 멈추고 일시 중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플레이하고 있군요. 네. 다른 클립에서는 마이클과 다른 남자가 둘 다 머리가 벽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둘 다 동시에 머리를 장벽에 꽝 부딪힙니다. 그것은 깨끗한 샷과 같았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말했듯이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한 번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장갑은 1초 만에 벗겨집니다. 다른 남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클립에서는 제목이 트래비스 세나임이 그의 경력 첫 싸움에서 마이클 맥로드와 장갑을 벗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서로의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트래비스의 팀 동료들 모두를 비춥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경력 첫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첫 싸움이야라고 외치며 장벽에 스틱을 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매혹적인 스포츠입니다. 제 말은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체적 폭력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플레이하려면 매우 끈기 있고 민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뉴저지 데블스와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뉴저지 데블스에서 $461만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실제로 2024년 1월까지 데블스에서 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재판 때문에 무기한 휴가가 허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근 몇 년간 아이스하키 역사상 가장 큰 성폭행 사건 중 하나의 주동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그가 2시간 동안의 전체 성폭행을 용이하게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것을 선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 알렉스 포먼. 그는 또한 드래프트 픽 기간 동안 가장 빠른 스케이터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타와 세너터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는 $220만 3년 계약을 맺었고 이는 시즌당 약 $75만. 그런 다음 그는 스위스 팀과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떠납니다. 즉, 그도 M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M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3. 카터 하트. 그는 아마도 2018년 주니어 그룹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수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경력에서 약 $1.4억만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원래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와 계약을 맺었고 플라이어스와 맺은 마지막 계약은 $1.19억만 3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선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우 강력한 정신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키의 약 90%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귀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골텐더, 즉 골키퍼입니다. 그는 스포츠 심리학자와 집중적으로 협력하여 그를 전반적으로 더 성숙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그에 대해 그의 멘탈 게임은 질서정연하다. 그는 나쁜 경기에서 회복하는 유형의 아이입니다. 그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M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팀 동료들 앞에서 M에게 구강 선교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강 선교를 받은 세 선수 중 한 명입니다. 4. 딜런 듀벳. 그는 그 당시 팀 주장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캘거리 플레임스와 3년 계약을 맺었고 $230만, 연간 약 $77만 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두 번째 계약은 $690만 3년 계약을 맺었고 연간 $230만 벌었습니다. 그는 M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지금까지 경력에서 약 $1.000만 벌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M으로부터 구강 성교를 받은 세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소되었고 또한 그녀를 때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우, 케일런 풋 칼렌 풋. 그들은 그를 칼풋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2017년 드래프트에서 최고 픽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첫 계약은 3년 동안 연간 거의 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템파베이 라이트닝과 2년 동안 17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 이는 연간 85만 달러입니다. 그런 다음 뉴저지 데블스로 갔지만 그것은 단축되었습니다. 그는 데블스에서 연간 약 80만 달러를 벌고 있었지만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한 휴가를 떠납니다. 칼은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사람인데 그는 구강 성교를 받은 세 사람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구강 성교를 받은 세 사람은 마이클 맥로드월의 남자, 골키퍼 카터 하트, 그리고 팀 주장 딜런 듀베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녀를 완전히 강간한 혐의를 받는 룸메이트 알렉스 포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 풋은 그녀의 동의 없이 다리 찢기를 하여 그녀의 얼굴에 성기를 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가 옷을 입었는지, 옷을 벗었는지에 대한 전체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옷을 입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성폭행인지 아닌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그가 바지를 벗고 속옷을 벗은 다음 그녀의 동의 없이 그의 성기와 개인 부위를 그녀의 얼굴 위에 대기 위해 그녀의 얼굴 위에 다리 찢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모두는 그것이 파티 트릭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가 파티 트릭으로 다리 찢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질문. 그럼 그들이 그가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답변. 그들은 그가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논쟁이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 찢기를 하는 클립이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5명이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제 말은 그들은 훌륭한 아이스하키 선수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이야기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마이클이 처음 경찰에 갔을 때 그는 조사 중에 소환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팀 동료들이 왜 그의 방에 나타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때를 지어 계속 나타났습니다. 약 10명에서 16명의 사람들이 그의 작은 호텔 방 안에 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그는 팀 주장이 아닙니다. 질문. 어떻게 남자들이 계속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나요? 답변. 아니요. 저는 그냥 남자들에게 음식을 가지러 간다고 말했고 여자가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몇몇 남자들에게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그들이 그가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냥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호텔 전체에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워우. 그리고 그들은 그냥 냄새를 맡아 마이클 맥로드가 있는 209호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남자들에게 그가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거기에 여자가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그게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질문. 그들이 문자를 뽑아냈나요? 답변. 몇 년 후 그가 그룹 채팅에서 그의 모든 팀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쓰리썸 원하는 사람? 빨리 서둘러. 209호 마이키. 음식 언급은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그룹 채팅이 아닙니다. 2018년 6월 26일, 즉 그녀가 경찰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키 캐나다가 아마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그룹 채팅을 시작합니다. 원래 팀 그룹 채팅에 있던 19명의 선수 대신 이제 11명이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별도의 그룹 채팅에 있습니다. 그리고 팀 주장 딜런 듀베가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형사 고발은 없습니다. 하키 캐나다 행동 강령이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이크라는 다른 팀 동료가 답장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에 처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마이클 맥로드가 답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 그룹 채팅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판사는 그룹 채팅을 보세요.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들은 그냥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봐요. 우리가 멍청한가요? 아니면 당신이 멍청한가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꾸며낼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냥 진실을 말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문자 메시지를 검토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안으로 세 단어를 던져넣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선수, 같은 제이크가 답장합니다. 아니, 얘들아, 우리가 아무것도 꾸며낼 필요가 없었어. 아무도 잘못한 일 없어. 우리는 밥 먹으러 그 방에 갔어. 그 여자가 왔고 이미 그 타임라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와 성관계를 원했어. 아무도 안 했어. 그녀는 몇몇 남자에게 구강 선교를 해줬고, 상황이 너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방에서 나왔어. 이 남자의 진술에서 타임라인 차이 때문에 그는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밥 먹으러 갔다가 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전체 일을 거짓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짜증나는 것은 제가 편결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할 입장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말하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는 고소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올바른 편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실제로 유효한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도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폭행 사건의 문제점은 모든 것이 사진으로 찍히고 기록되고 증거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즉시 나서지 않거나 기억에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판사의 편결. 그녀가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가 선택받은 여자 핑미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기억에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기억에 공백이 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2018년부터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에게 적용될 때 그녀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질문. 그래서 그들의 타임라인 혼란은 기억의 공백으로 용서하고 피해자의 타임라인 혼란은 답변. 네. 그녀의 이름이 뭐였죠? 당신은 그녀의 정보를 아나요? 네. 무섭습니다. 마리아 판사 저스티스 마리아는 매우 오랫동안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사했고 그녀는 비교적 매우 존경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 편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뭐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는 다시 문자를 보내고 마이키는 말 그대로 그녀가 동의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리더인 딜런 듀베는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뻐합니다. 답장합니다. 좋아요. 네. 우리는 괜찮아요. 뭔가 했던 남자들은 동의를 얻었으니 그냥 그렇게 말하면 괜찮습니다. 브렛이라는 다른 남자가 답장합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그 여자를 방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모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새 남자에게 구강 선교를 해줬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기 시작하자 우리 모두는 떠났고 그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제이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답장합니다. 네, 얘들아, 그게 말 그대로 진실이야. 마이클 맥로드는 갑자기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브렛은 답장합니다. 그녀가 옷을 벗고 모두에게 애원하기 시작한 사람이야. 마이클 맥로드는 답장합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제가 왜 영상들을 찍었는지 물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이크는 문자합니다. 네가 영상들을 찍은 이유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팀 리더인 딜런 듀베는 답장합니다. 그녀가 이것을 알게 되면 더 화가 날 수 있으니 그녀가 너무 미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는 말자. 그러니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잘 처리하되 진실을 말하자. 맥심이라는 다른 선수가 씁니다. 진실은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맥로드는 말합니다. 네. 경찰에 간 것은 그녀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엄마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미 저에게 경찰에 추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것은 실수였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또한 저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문자했고 그녀도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마이클 맥로드는 결국 예미 인스타그램을 찾아내 그녀에게 혐의를 추구하지 말라고 DM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저는 그녀가 경찰에 간 것은 그녀의 엄마라고 말하는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룹에서 아마도 아이스 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골텐더인 카터 하트가 답장합니다. 솔직히 얘들아, 아무도 잘못한 일 없어. 우리는 그녀가 한 모든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어. 그녀가 남자들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달라고 애원한 사람이야. 제이크는 2시간 후에 답장합니다. 모두 여기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것에 대해 에이전트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는 그들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 문자 메시지들은 증거로 채택됩니다. 마이클 맥로드가 그의 모든 팀 동료들에게 209 호실에서 쓰리섬에 참여하고 싶은지 묻는 원래 메시지도 증거로 채택됩니다. 빨리 서둘러. 그것도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다른 팀 동료 아마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구강 선교를 원하냐?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네티즌들이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모두가 이건 매우 의심스럽네요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말은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미 매우 이상합니다. 또한 그녀가 실제로 동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 영상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이상합니다. 그것은 단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 중에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게 만드는 다른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술집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타임라인과 증언에서 꽤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M은 자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이 사람들의 성기에 놓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술집 영상이 검토될 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성기, 마이클 맥로드의 성기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그녀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른 팀 동료들 중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불일치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 법정 속기록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법정에 있던 모든 언론을 검토하고 있었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편결 파일을 얻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단어 대 단어의 정확한 법정 속기록을 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션 콤즈 사건에서 법정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헤드라인에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변호인들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포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단지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한 단어 사용에 실수를 했고 이제 그들은 이 단어를 파고들고 그럼 왜 그 단어를 사용했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의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정 기자들에게 연락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전체 팀이 이 일로 매우 바빴고 우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재판의 속기록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페이지당 1.125달러입니다. 하루는 아마도 250에서 350페이지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수만 달러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약 4.000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큰 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조차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속기록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네.